먼저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그 북한의 원전을 지어두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국방백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원전 얘기는 지겨우시면 국방백서를 먼저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전과 관련해서는 진짜 황당한 거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싶어요. 왜 적국에다가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에 통일 후라면 상관없죠. 통일 후면은 적국이 아니죠. 제 표현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적국이라는 거는요, 통일 전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 후에는, 아니, 원전만 지어줍니까? 고속철도도 놔야 되지, 지하철도 해줘야 되지, 뭐 해줄 게 많죠. 근데 지금은 대치 상황이잖아요. 이걸 왜 제가 오늘 국방백서랑 같이 왜 들고 왔냐면, 이 국방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방백서도 이번에 일단 주적에 대한 개념은 올해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거는 북한이 적인데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2018년도 국방백서에 있었는데 2020에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거를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 당연하지 그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국가나 뭐 집단이나 단체도 다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세력 혹은 집단 이제는 뭐 개인도 될 수 있죠. 이게 테러니까요. 이런 걸 다 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건 맞지 적은. 근데 적국이 어디냐는 거지. 적국. 그리고 일본은 동반자 관계였다고 2018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2020년이 되면서 그 동반자라는 말은 지웠어요. 그냥 이웃 국가라는 거야. 이게 무조건 반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본을 늘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친일도 심각한 문제지만 반일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네?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는 컴플렉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제가 미운 거야. 여러분이 잘나보세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슈퍼챗은 아직 안 됩니다, 여기서는. 네. 적국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그 다음에 핵 포기를 하지도 않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국은, 예? 탈원전인데, 아니, 그러니까 웃긴 거야. 그리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7천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다시 그 수명을 연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30년은 맞아요. 여러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명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30년 이상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은 50년이에요. 그런데 30년이 될 때부터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면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거든.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건 다 수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안전 진단을 했는데 이게 너무 멀쩡해. 지을 때랑 거의 비슷한 강도가 나와. 그러면 그 아파트를 부실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처음에 30년으로 했겠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안전 진단을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원전을 계속 쓰는 거죠. 근데 계속 쓰려고 하니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천억 원을 들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느닷없이 2018년에 갑자기 멈추냐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처음에는 멀쩡하다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수명 연장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성이 났어. 몇 주의 이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고 하니 갑자기 원자력 발전을 멈춘다고 하니 이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갑자기 멈추니까 우리가 요구되는 기본적인 발전량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멈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석탄을 더 떼야 되겠죠. 환경 오염을 더 시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있는 대로 써도
더 이상 오염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폐기물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지금 왜 이거를 멈추게 하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목적이냐는 거지.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참 운이 좋았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운이 좋았냐면 여름에는 연평균 온도가 2, 3도 낮았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올겨울이 좀 추웠는데 지난 3년간의 겨울은 다 따뜻했어. 그러니까 전기가 절대적으로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자라는 전기를 부족하지 않게끔 겨우 간당간당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블랙아웃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돌리고 공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전기가 남아도는지 아세요? 네? 진짜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인 줄 아세요? 왜 지금 전기가 남아도는 줄 아세요?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공장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남아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이 후퇴하는 거예요. 자꾸 퇴보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원래 우리는 전기가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역대로 필요했던 전기의 기준으로 보면 모자라야 되는데 전기가 남어. 왜냐? 공장들이 쉬고 있거든. 그러면 공장이 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공장이 쉰다는 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생산을 해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공장이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쉬니까 결국은 노동력이 일을 안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노동력이 공장이 가동이 될 때 고용이 됐던 그 노동력이 공장이 가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노동력을 레이오프 내지는 잠시 휴직을 시키든 어쨌든 공장에서는 가동을 안 하니까 그 노동력을 유유인력으로 두겠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또 떨어지겠죠. 아니 이거는 전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서서히 나라가 퇴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퇴보의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 끈끈하게 받쳐 올리고 튼튼하게 지지를 했던 이 지탱했던 그 국민적 저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멈췄다고 근육이 확 빠지지는 않아요. 서서히 빠지죠. 그러다가 지방이 끼고 살이 찌게 되는데 이 살찐 몸을 다시 근육질 몸으로 만들려면 이거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근육질의 몸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하게 신진대사량을 유지하고 운동량을 유지하고 조절하면서 자기 몸매를 유지하는 게 방법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젊은 애들도 1, 2년만 정신줄 놓으면요 몸이 풍덩풍덩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1, 2년 안에 원래 몸매로 만드느냐? 그건 못 만들어요. 살을 1년 동안 쪘는데 그 살을 어떻게 빼? 1년 동안 빼? 못 빼거든요. 왜 못 빼느냐?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이 인생의 이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살을 못 빼는 줄 아십니까? 루틴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틴. 일상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일상의 행동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행활은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열심히 운동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쉽죠. 근데 일상에서 있다가 열심히 운동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돌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제분들 중에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막 혼낸 다음에 책상에 앉으라고 해서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상적으로 놀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다시 공부를 하게 하려면 한 3개월이 걸립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책 봐야 돼. 테레비 끄고 엄마 아빠가 서로 교양 있는 단어를 주고받고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해야 애가 엄마 아빠가 쓰는 단어를 보고 애들이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욕하고 때리고 공부하러 간다고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양 있는 단어를 쓸 수 있냐고 집에서.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나도 피곤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교양 있는 얘기를 해요. 야 이 새끼야 책 봐. 너 책 안 보면 아빠처럼 돼. 이렇게 돼버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에서 뭔가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살 한 번 찌면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책을 놓으면요, 다시 책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머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리 안 쓰고 좋은데, 그러면 머리는 왜 새로운 정보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에너지를 쓰거든. 즉, 에너지를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깨문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애들은 쓰기가 싫은 거야. 그냥 무조건 맞는 거죠. 지금 원자력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깨끗하고 값싼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몇몇 사람들이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뭐 재앙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인류의 후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편의를 포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돼. 아니, 우리가 편해야지 왜 우리 후대가 편하냐고. 그죠, 여러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후대는 후대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극복하고 개척을 해야겠죠. 방사능 같은 거 일단 폐기물 잘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 우리 후배들이 더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그 방사능을 빨리 이 반감기를 빨리 오게 해가지고 없애는 그런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삶에 풍족하게끔 쓰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 훗날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당장에 지금 노인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사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당장에 굶어서 죽고 에너지 없어서 죽고 요즘 추운데 전기 난로 못 돼가지고 얼어 죽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정말 문제죠. 그런데 오직 저렇게 북한을 챙겨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부가 이번에 국방백서를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을 이 동반자로서 표현을 했던 2018년도의 국방백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냥 이웃국가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이웃국가라고 하면 중국은 이웃국가 아니냐고. 그러면은 북한은 이웃국가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웃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또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웃국가래. 그래서 이웃국가인데 적성국가냐 아니면은 이 프렌들리한 거냐 이런 걸 표현을 해야죠. 앞에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교묘하게 말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냥 이웃국가라는 거야.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다 이웃국가지 옆옆국가, 옆옆옆국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러면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을 지웠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혼동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저 최전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날 버텨내는 것도 뭐냐면 이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인간적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내 나라를 지킨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적국으로부터 내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을 적으로 규명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왜 이웃나라한테 이렇게 총뿌리를 들이대지? 라고 정신전력의 무장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걸 지금 정부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적이기 때문에 총부리를 겨누는 거고 적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에게 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거늘 이러한 정신전력이 무너지게끔 하기 위해서 국방백서 같은 데서 저렇게 단어들을 삭삭삭삭 지워내고 있으니 어떻게 주적에 대한 개념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아, 정지현님께서 그러니까 국가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아니 드라마도 보세요. 뭐 저는 그거 못 봤는데 무슨 북한군 장교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아니 게임도 금지시키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게임을 왜 금지시켰냐면 그 게임 캐릭터에서 누가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하는 것 때문에 폭력성이 길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임도 뭐 영등인가 있고 뭐 게임 등급 같은 거 하는 그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적국의 주적인 적국의 장교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버저히 미화해 놓는 거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그 자체의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 드라마 주인공이 멋있어서 그 드라마 주인공의 나라를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거죠. 아, 전 정말 이게 진짜 정말 걱정이에요. 네. 그리고 인권 변호사라고 한다면, 네.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죠. 저는 진짜 그건 궁금해요. 아니, 인권이야말로 사상과 종교와 국적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인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인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지는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저는 이건 미스테리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에서 잘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왜 중단을 시키냐는 거예요. 뭐가 위험해서 아무리 위험한 것도 없고 안전진단 다 끝났고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계속 이대로 돌리면 훨씬 더 지금 여러분 이제 전기료 올라가죠. 좀 이따가 각종 서비스료 다 올라갑니다. 얘네들 지금 버스료하고 이런 기초적인 거 인상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하면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있고 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그 공공 이 수송 수단 같은 것들은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시킬 거냐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또 주다 보니까 이거 개인당 14년간 갚아 나가야 할 돈이란 말이죠. 이거야말로 후세의 것을 뽑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후세들이 보다 편안하고 더 고생이 없이 덜 고생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선배의 인생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후세들의 리소스를 미리 뽑아먹고 있어.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특히 에너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복지처럼 대한민국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헬조선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가능했냐면 바로 저렴한 에너지 가격, 즉 싼 전기료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환하게 불 켜놓고 뭐 하면 더우면 히터 틀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냉장고 24시간 가동하고 테레비 보고 컴퓨터 쓰면서도 큰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전기료. 여러분들 건물 같은 거 관리하면 광열비 같은 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이 나라가 그동안 원가 통제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복지를 아주 싸게 해서 준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진짜 이건 박정희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독재자는 맞죠. 근데 이 지구상의 여러 독재자들 중에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독재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죠? 어느 나라의 독재자들은 보세요. 다 자기 일가 친척, 국가를 사유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요. 어쨌든 엄청나게 떴잖아요. 정말 보십시오. 거지꼴로 살던 우리 국민들 조만간 3월 4월이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에. 그런 나라를 지금 세계 수준의 대열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데는 뭐가 있냐면 이 에너지, 값싼 에너지를 제공함으로 해서 국민들 개개인이 모두가 그 전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그 전기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정책에서 최고로 잘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그리고 많은 이 질 낮은 직업들만 있는, 즉 저질 직업들만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젊은 친구들을 욕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배고프다고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너는 가서 이 힘들고 열악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일을 해라. 왜? 배고프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고프더라도 이런 일은 너희들에게 시킬 수가 없다.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일은 대신 양진의 일을 만들어 줄 테니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한번 일을 해봐라 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국가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얘네들이 이 배불렀다 이것들 왜 이런 거 일을 안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훌륭한 에너지 정책을 펴서 그 국가 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천천히 지었던 원자력을 왜 못 살게 구냐는 거죠. 멀쩡하게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을 왜 못 가동하게 하고 또 앞으로 지을 원전을 못 짓게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 가능성 중에 하나인 에너지를 못 쓰게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웃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더 웃기는 게 거기에다가 근데 왜 북한에는 지어주려고 하냐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나쁜 거면 북한에도 지어주면 안 되겠지. 네? 근데 왜 북한에는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적국인데. 그러니까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서는 이제 지우는 거죠. 왜? 여기서 지워야지 북한에 지원을 해주는 이 거부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적국이지만 그 시진핑 덩샤오핑 그렇죠. 푸틴도 있다. 자, 푸틴은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어쨌든 뭐 얘는 독재의 어떤 구조를 잘 만들어 놓긴 했죠. 얘네도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김정은도 민주적으로 이렇게 투표해서 되네요. 그죠? 적국의 원전을 공사한다는 것 자체가 여적죄가 아니냐. 그렇죠. 그건 여적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전 쓰레기 내지는 지진 같은 걸로 인해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는 원전에 대한 공포감 뭐 이런 건데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은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경제가 무너졌거나 일본이 나라가 망했거나 하진 않죠. 그리고 지금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써서 이 에너지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창의적이고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젊은 친구들한테 자꾸 일을 안 한다라든지 얘네는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한다든지 우리 때는 힘들었다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 뭐 이렇게 박 터진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의 시장에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도전 정신과 같은 이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서 필요한 게 지식이에요. 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매너로 이러고 국제사회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1월부터 전기 요금에 기후 환경 요금이 추가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야. 아니, 원전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는 원전을 왜 멈추게 해가지고 쓸데없이 기후 환경 요금을 내게 하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백서는 이제 제가 천천히 읽어봐야겠지만 특히 제가 제 눈에 확 띈 거는 저는 아무래도 미사일 분야다 보니까 북한의 미사일 여단이 9개의 여단에서 13개의 여단으로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그리고 올 초에 실행했던 북한의 열병식에 나왔던 화성 15호라든지 대구경 조종 방사포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전에 배치되어 전력화가 됐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핵을 개발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던 온갖 뻥을 쳤던 사람 때문에 너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넋놓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도 없고 북한은 NPT를 탈퇴한 이후에 NPT는 이제 핵 확산 반지 조약이죠. Non-Proliferation Treaty입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핵을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자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걸 보고도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안 되면 그만이고 아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을 못 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에? 그게 사기꾼이죠. 일개 여단에 미사일이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은 좀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 러시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단 예하에 미사일이 대략 한 36기 정도 아무튼 한 4, 50기 정도의 미사일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여단에, 일개 여단에. 그러니까 이게 13개 여단이면 요 신형 그러니까 단거리 중거리 탄도탄만 한 5, 600기 정도가 되겠죠. 그것만. 그 다음에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요거는 값이 싸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 미사일이 하나에 제가 보기에 한 20억 정도라고 보면 요것도 그냥 제 옛날 20년 전 제 실무할 때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본다면 대략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지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북한 이스칸데르 얼마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요게 보통 한 2, 30억 정도 이스칸데르가 싸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얼마 안 그것도 우리 기준이고 북한으로 하면 원가가 줄어드니까 걔네는 인건비가 싸니까 걔네는 한 10억이면 만들려나? 아무튼 이스칸데르를 자꾸 어떤 사람들이 자꾸 대단한 미사일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마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현무랑 그냥 이스칸데르는 같은 애라고 보면 돼요. 현무2C나 뭐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왜 원천 기술인 러시아의 기술이 똑같이 와가지고 거의 그 엄마 다른 쌍둥이 뭐 이런 이복 동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무서운 거는 화성 15 같은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거 왜 무섭느냐? 여기다가 미사일을 달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미사일을 달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군이 전력을 증강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력전하고 대탄도탄 공격 작전이 있어요. 그래서 대탄도탄 공격 작전은 공군에서 하는 주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캐스와 에어 인터딕션 후방 차단 작전, 이 에어 인터딕션에 대한 거는 잘 알고 계시는데 대탄도탄 공격 작전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대탄도탄 공격 작전이 있고요. 탄도탄에 대해서는 두 개의 방어 개념이 있습니다. 방어 작전에는 두 개의 방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극 방어예요. 그래서 적극 방어가 뭐냐면 이 사드, 패트리엇, 우리의 천궁2 이런 미사일들을 쏴가지고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하는 것이 적극 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극 방어는 뭐냐?
소국방어 뭔지 맞추시면은 제가 어떻게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 소국방어가 뭘까? 이거 제가 실방에서도 몇 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 거기 때문에. 소국방어는 뭘까요? 예. 이번에 그 국방백서에서는 역시 사드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중에 사드 내용이 이제 빠졌죠. 이게 진짜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데, 예. 쏘지 마세요라고 비는 거. 발칸포 발사,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적극 방어에 해당되겠죠. 김성영님 말씀하시는 발칸포 발사가 그게 시우스에 해당되겠죠. 크로즈 인 웨폰 시스템 같은 걸로 쏘는 거에 되겠죠. 네, 다크엔젤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군 지역에 대한 적의 공격을 최소화시키는 건데, 아군 지역에 대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극 방어예요. 그러니까 적극 방어는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우리가 카운터 미사일로,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적극 방어가 되겠고요. 소극 방어는 적의 탄도탄으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군의 주요 자산 혹은 인명들을 대피 소산시키는 것이 소극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탄도탄과 관련된 작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탄도탄을 쏘기 전에 공격하는 거, 공격작전. 그 다음에 탄도탄이 날라와. 그러면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 적극방어. 그런데도 못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군 지역에 있는 주요 자산이나 인명들을 대피 소산시킴으로 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요게 이제 탄도탄 작전의 세 개의 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이게 도망가야 돼요. 네. 지금 적이 13개의 여단으로, 기존의 9개 여단에서 4개나 여단을 늘렸다는 거는요. 저것들이 배가 고프고 굶어 죽고 나라에 돈이 없는데도 저렇게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요. 그건 결국은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는데 자꾸 캠핑 장비를 사.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지만 캠핑은 가겠다라는 거죠. 약간 표현이 안 맞나? 아무튼 이 북한이 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저놈들이. 지금 그리고 올해 아마 작년 연말에 엄청 죽었을걸요? 저것들은 코비드 19, 그 코로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것들은 그냥 코로나 걸리면 그냥 묻어버렸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인권이고 뭐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염병 퍼지지 않았다고 국제사회에 뻥치면서 특정 지역에 격리시켜놓고 그냥 다 그냥 알아서 죽게 내버려 두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진짜 저는 진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복도 안 되는데 공격작전은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공격작전이 무용지물이라니? 공격작전을 해야지 대탄도탄 작전에서는 가장 성공한 작전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강성준 님이 어떤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글을 쓰다 보니까 뭐가 지금 엇갈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복도 안 되는 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쪽을 보복 못 한다는 겁니까? 걔네가 우리를 보복 못 한다는 겁니까? 어쨌든 공격 작전은 매우 중요한 작전이고, 대탄도탄 작전에서도 적이 탄도탄을 쏘기 전에 우리가 그 탄도탄 쏘려고 하는 놈을 먼저 때려버리는 게 제일 좋은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군은 여러 항공기들을 이 긴급 발진시키거나 아니면 공중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이버트 시켜가지고 바로 공격작전을 할 수 있는 전력들을 띄워놓습니다. 그런 채공 전력들을 전시가 되면 좀 많이 띄워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전시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평시에는 평시에도 우리 전투기들이 채공 전력들이 컴뱃 에어 패트롤 CAP 캡을 치고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우리 공군들은
24시간 다 감시하고 있어요. 하늘을. 네.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사령부는 공군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육군에서 가지고 있을 무기가 아닙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이 전략 중심이 짧은 나라에서는요. 육군의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 현무1, 현무2, 현무3 이거는요. 빨리 우리 공군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3차원 공중 공간에서 작전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군이 그 무기 체계를 운영을 해야지 자기들이 그냥 힘이 세다고 그 무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육군의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육군의 지대지 미사일은 반드시 공군으로 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공군은 3차원 공중 공간을 통제하는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공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군이 그 미사일을 다루어야지 그 환경은 잘 알고 있는 공군인데 육군이 그 미사일을 쓴들 이거는 공군하고 코디네이션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군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핵보유를 대비해서 전략사령부 창설해라. 그것도 맞는 거죠. 그것도 맞는 겁니다. 지금 이 국방백서에서 보면 제가 이제 천천히 탐독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의 이 탄도탄의 베리에이션은요 너무 많아요. 지금 쟤네들은 저거 유지보수하는데도 아주 골치 아플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미사일이 몇 종 없는 나라도 이 미사일 유지하고 관리하고 특히 이게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북한 애들 저것들 저 화성, 대포동 이런 것들 진짜 지들도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로 자꾸 개발을 하려는 이유도 얘네들이 액체 연료는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바로 그 연료를 주입하는 순간 우리 감시 정찰 위성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채공돼 있던 전력들이 긴급하게 이 엑스인트 들어가든 아니면 긴급하게 들어가서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적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요 고체 연료를 넣어가지고 이리저리 스쿼드 텔 있죠? 이동식 발사대 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쏘고 바로 쏘고 또 닫고 왜냐면 쏘면 어디서 쏘는지 아니까 도망쳐야겠죠.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딴 데 가서 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은요 북한 애들은요 다 차 위에 얹혀놓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려고 도망다니려고 우리 공군이 쫓아가면서 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쐈다는 게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 아군의 야포 사정거리 내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야포가 바로 때리겠죠. 우리 야포의 반응 속도는 엄청나거든요. 물론 155mm가 좀 파괴력은 약하죠. 공군의 무기에 비해서는 155mm 육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구경 화력이 지금 155mm죠. 물론 미사일이 있고 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천무 다련장 천무가 있긴 하지만 천무는 좀 명중률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K9 자주포는 진짜 명중률 하나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이 미사일 통제를 하면 그렇죠. 공군이 미사일을 통제하게 되면요. 딱 확인이 되는 순간 이거를 이 항공기를 다이버트 시켜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대지 전력으로 때릴 것이냐라는 판단을 공군 작전사령관이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군 작전사령관이 실제적인 판단을 못하더라도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관이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흡수했기 때문에 공군 미사일 사령관이 되겠죠. 그래서 공군 미사일 사령관이 바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지대주로 때려라 아니면 이거는 항공기가 때려라 아니면 요거는 육군 야포가 때려라 라는 지시를 공군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요. 미국은 6회 공군 중에서 대장이 어느 대장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어느 군이? 대장이? 미국은? 물론 우주군을 공군이라고 포함을 해도 되고 애매하기도 한데 우주군을 빼더라도
육해 공군 해병대 중에 사성장군이 가장 많은 군이 어디냐? 미국은 공군이 사성장군이 제일 많아요. 당연히 그게 맞겠죠. 전쟁이 딱 나면 공군이 가서 먼저 다 때려버리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육군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야, 청소해. 그럼 육군이 와서 청소할 거 아닙니까? 설거지해. 그럼 할 거 아니에요. 육군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네, 거기다가 공군입니다. 미군은 가장 많은 사성장군을 가지고 있는 게 공군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 공군이 가장 작전적,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휘관이 많다는 뜻이겠죠. 포스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공군 작전사령관이 아직도 3스타죠. 이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군 작전사령관하고 해군 작전사령관은 사성장군이 돼야 돼요. 육군은 지금 그 쪼까란 넓은 땅덩어리 지키는데도 지상작전사령관이 있고 이 작전사령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참모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사성장군이고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근데 공군은 한반도 전역을 다루는 엄청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공군 작전사령관이 삼성장군이죠. 해군은요. 해군도 작전 반경은 거의 똑같죠. 그리고 아덴만의 여명작전처럼 그렇게 해외로까지 우리의 화력을 투사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 해군이 작전사령관이 3스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육군이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공군하고 해군, 작전사령관은 포스타가 돼야지 되겠죠. 아니, 한 국가를 지키는 공중작전을 하는 게 공군 작전사령관이고 한 국가를 지키는 해상작전을 하는 게 해군 작전사령관인데 육군의 군단장급인 3스타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죠. 예. 육군이 가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육군이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예. 아, 공군 병사 2명이 자살했다고 나와요? 언제 자살했습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못 봤네요. 아이고, 정말, 우리 병사들, 진짜 요즘 너무 힘들죠. 병사들이 제가 보기에 제일 힘든, 군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힘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전쟁 끝나고 가장 힘든 기간이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옛날에 선배님들 군대 생활하는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요즘이 왜 힘드냐? 요즘은 풍족한 상태에서 결핍을 느껴야 되니까 힘든 거지. 옛날에는 다 힘들었으니까. 옛날에는 다 힘들었으니까 그냥 그 힘든 그런 걸로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풍요롭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직업이 없고 돈을 못 벌더라도 이 구차하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의 자세가.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그냥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질의 직장을 만들어주고 그걸 일을 안 한다면 혼을 내더라도 그게 아니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이 3D 그런 일을 안 하는 젊은이를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바뀌었으니까. 네. 네. 김종훈님, 국방부의 현대전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건가 궁금합니다. 이준성님, 육군이 가서 민사작전을 한다. 굿넘버 밀리터리 채널님 어서 오십시오. 요즘 재밌게 보고 있다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공중 공간에 대한 통제는 어쨌든 공군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포든 항공기든 3차원 공중공간에서 어우러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컨트롤이 필요한 겁니다. 트래픽 컨트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군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군 작전사령관이 육군의 이 지대지 미사일을 공군으로 가지고 와서 작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또 핵심. 그래서 공군 작전사령관을 포스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공군 작전사령관은요, 한반도 전구를 전체를 작전을 하고 지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군 작전사령관을 포스타로 만들어주고, 그 예하에 항공작전사령관과 미사일 작전사령관을 만들어가지고, 항공작전사령관은 주로 항공기와 관련된 작전, 그 다음에 미사일과 관련된 작전은 미사일 사령관이 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육군에서 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국가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각 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서로 그 영역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요, 공군이 특전사 만들면 되지. 예? 공군의 코만도 부대가. 우리 공군은 그동안 특수부대를 못 만들었었어요. 국방부에서 인가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기껏 CCT하고 이 PJ들, 패러레스큐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군도 기지 내 대테러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공군이 대외적으로 아니면 기지 인근에 대한 대테러 작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특수전 요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공군의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엄청나게 했었고, 그 특수부대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공군의 헌병 특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던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죠. 네. 항공작전사령관이 육군 거라니까 그것도 좀 웃긴 거죠. 육군이 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육군이 그걸 헬기를 가지고 항공작전사령부라고 말을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육군이 워낙 힘이 많으니까. 사실은 아파치도 공군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작전 개념상 그렇다는 겁니다. 네, 사트도 공군이죠. 네. 그러니까 사트 같은 팀이 이제 겨우 나온 거예요. 겨우.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진짜 이 나라가 저는 걱정입니다. 어지간하면은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고 뭐 이제 저보고 뭐 정치 지도자라는 뭐 정치 유튜버라는 둥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멀쩡히 잘 운영하는 원전을 폐기를 시켜버리고 중단을 시켜버리고, 왜 있지도 않는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는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폐기한 이유가 뭐예요? 위험하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를 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한 놈들이 왜 북한에는 없는 것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위선적인 현실에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왜 파일을 지우냐는 거예요. 그게 떳떳하면, 만일에 그게 박근혜, 이명박 때 있었던 거다. 그러면 더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둬야지. 그걸 왜 지우냐는 거예요. 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뭔가 건수가 생겨서 USB에 뭘 담아줘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걸 다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 문서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이전에 있었더라 어쨌든 지들이 파일을 덮어 씌워가지고 새로 만든 이상 그건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죠. 네. 사트가 패러레스큐입니다. 사트가. 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백서는 이 나라의 국가 방향을 잡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종의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군이 어떻다라는 걸 한번 보자라는 뜻이라서 크게 무슨 전략적이거나 뭐 그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군의 의지를 민간인들이 접하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책이 바로 국방백서인데, 주적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주적이 원래 국방백서에 원래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1994년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북한이 남북 회담을 하다가 서울 불바다론을 제기합니다. 그때는요, 94년도에 난리 났었어요. 이마트에 라면이 다 바닥나고 물, 생수 다 사가고 곧 전쟁 날지도 모른다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북한 애들이 불바다론을 왜 저렇게 쉽게 얘기하느냐? 아니, 저 새끼들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를 보세요. 12,000문이나 되는 장사정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새끼들이 쉽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 화해 모드가 형성이 되면서 2004년인가에 주적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2004년이 누구 때입니까? 네, 그 김대중 노무현 때잖아요. 그래서 또 주적이 빠져.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주적이 생겨요. 왜? 여러분, 201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놈들이 얘기하죠. 그 우리 대표한테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포 쏘면 다 서울 불바다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던 놈이에요. 네? 자,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나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이 테러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는 2010년에 왜 보복작전을 하지 않았는지 진짜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제가 2009년도에 응징 보복 부대장이었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있었으면 저는 제가 혼자 그냥 미사일 눌러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근데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적으로부터 아군 군인과 그리고 민간인이 야포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주적이라는 개념을 넣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저는 진짜 이게 좀 진짜 참 진짜 아우 막 너무 열받거든요. 아유 또 이거 옛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적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일본이라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될 나라는 이웃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중국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완전히 무슨 지금 나라가 정신적 무장 해제가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뭐 강화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군축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군축은 굉장히 달콤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한반도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맞아요. 그건 마치 여러분들 친구끼리 야 우리 둘이는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지 말고 지내자. 아무리 서로가 서운해하더라도 우리는 돌아서서 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놓고 떡볶이 먹으러 와서 떡볶이 하나 남으면 서로 눈치보다 먼저 먹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상적인 말을 하는 애들 중에 위선자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군비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상호 검증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검증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상호 검증이 안 되면은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휴전선 인근에 서로 정찰을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좋느냐? 북한만 좋은 거죠. 북한 애들은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정찰할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는 불리한 거지. 이게 정말 슬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SG리님께서 이 월성 원전은 중수로이기 때문에 폐연료봉을 재처리만 하면 바로 플루토늄을 농축해가지고 원폭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뭐 가능하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세계 최고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핵 만일에 폭탄을 맞는다고 하면 뭐 한 10년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핵실험을 할 데가 없죠. 나라가 너무 작아. 진짜 이 작은 게 이게 문제인데 정말 슬프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또 벌써 거의 1시간이 넘었네요. 오늘도 실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얼른 제 본 채널이 실방이 좀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저도 슈퍼챗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반년을 넘게 슈퍼챗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지쳐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얘기 그리고 제가 집어내는 얘기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아쉽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쉽은데 또 내일 출근해야 되고 저도 일해야 됩니다. 저도 일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가서 업무도 해야 되고 자문 컨설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바빠요. 근데 이제 다음에 저는 그래서 다음에는 실방 시간을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로 늘리면서 제 본 채널에 와가지고요. 이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제 본 채널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정말 즐겁고 적극적인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여기 유튜버에 미사일 전문가라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미사일을 쏴보고 미사일 맨날 닦은 건 전데 이 세상이 좀 웃기죠. 그래서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지지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 좋아요가 적은데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